근데 막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 누가 더 기대하게 될까요?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그죠? 아, 집값 더 오르겠지. 이렇게 정책 풀어주고 막 재건축 네. 재개발 네. 진행해준다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반대로 실망감이 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실망감은 자산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정부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많이 쏟아냈는데 먼저 이런 정책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필요한 정책이죠. 음. 왜냐하면 한국의 아파트에서만 봐더라도 노후주택 비중이 거의 20%가 넘고 있어서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더 집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종의 삶의 질 차원에서 이런 노후주택에 대해서 일종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사업이 잘 진행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근원적 한계를 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노후주택은 과거의 노후주택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주공 아파트로 대표되는 5층 이하, 7층 뭐 이런 노후주택이 많았다면 근데 지금은 대부분 뭐 15층 그렇죠. 고층의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층의 노후주택들은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수익성을 그러면은 무작정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결될 거냐? 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완화가 사업의 속도를 올릴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의 정부의 이런 일종의 정비 사업 정책에서 좀 잘 배려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제 풀어주면 빨리 되겠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만 풀어준다고 지금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노후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모아 주택 이런 것처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좀 개발하려는 그런 좀 정책도 많이 좀 내놓은 상태인데 또 갈등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갈등이 불가피한 게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주택을 어떤 조합이 10채가 있다고 보면 네. 다 동시에 5억 원에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3억에 샀고 누군가는 7억에 샀고 누군가는 10억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산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 나 여기에서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어떤 집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나는 왜 너무 잘 되는데 노후주택이라서 사람들 뭐 이렇게 오래된 동네라서 사람들도 오히려 많이 더, 오고 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는 또 끝났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전 보진 않아요. 네. 보진 않은데 지금 상황은 사실 어렵죠. 이유는 어렵다. 뭐냐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벌려면 두 단계로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면 집값이 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통과하면 집값이 급등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흥미롭게도 규제 완화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건요. 가격이 오르기 가장 좋은 건 희소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희소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규제가 되게 강하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에 통과되면 가격이 급등했어요. 왜? 나만 그랬습니다. 그렇죠.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으니까 또.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나만 되니까 희소성이 부각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하니까 그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돈 벌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은 이제 부시고 새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그 아파트가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면서 이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될까? 그렇죠. 네.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분담금은 더 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누가 사줄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재개발로 지금 상황에서는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흐름이 또 도니까. 네, 그렇죠. 돈 못 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고 가격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건축 재개발로 과거처럼 돈을 뭐 크게 벌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PF 문제나 또 공사비 갈등 여러 이슈 때문에 그 또 분양 시장이 좀 어렵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어렵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건설사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예전처럼 아파트를 지은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또 기존에 또 부동산 PF 일종의 물린 음, 그런 사업지들도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네. 그런 상황들을 좀 뭐 건설사들은 계속 어둡게 전망을 하겠지만 좀 뭐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뭐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건설사 100대 건설사 중에서 40% 정도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요. 일부 건설사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가 막 땅을 비싸게 사서 망했는데 네. 그럼 그 땅이 헐값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건설사가 그걸 사서 네. 쉽게 말해서 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때 공교롭게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100대 건설사 순위가요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이라는 게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이렇게 변하지만 사용 가치가 있죠. 그래서 싸게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시점에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땅을 싸게 샀고 네. 그 땅에다 분양을 하면서 또 돈을 버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또 어떤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뭐 땅도 사고 사업도 이제 준비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겠네요. 지금. 있습니다. 네. 이미. 네네. 그런 또 시기를 준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현금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뭐 재건축 시장에서 보면 일기 신도시 문제가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좀 커지는데 뭐 일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워낙 여론도 있고 뭐 정치 문제도 있어서 이걸 다 풀어준 거잖아요. 뭐 특별법도 만들고 근데 오히려 이게 사업 진행을 더 느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한다니까 누가 먼저 할지를 결정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 하면 또 너무 뒤로 밀려버리고 막 그런 그렇죠. 불안감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아니 어떻게 다 같이 부시고 다 같이 만들어요. 그건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렇게 할지도 못할 뿐더러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뭐 선도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될 텐데 그런 추이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건지.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개 신도시의 문제점은 고유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분담금을 내면서 엄청 내면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뭐 인프라라든가 그럼 나중에 그 아파트를 누가 또 사줄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서울에서도 뭐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상계동 같은 경우도 뭐 5억 이상 또 서초 같은 경우는 뭐 10억 넘게 이제 분담금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좀 비춰봤을 때 좀 재개발 재건축 시장 앞으로 어떻게 좀 나타날지 시나리오가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거하고 연관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냐면 지금 정부가 막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기대를 많이 할까요? 음, 목회장님, 이 정책 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자예요. 네. 그러니까 집을 쉽게 말해서 살려는 사람과 음. 그리고 집을 팔려는 사람 갖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막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 누가 더 기대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올라야 되니까 공급자 측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겠죠. 음. 그죠? 아, 집값 더 오르겠지. 이렇게 정책 풀어주고 막 재건축 네, 재개발 네. 진행해 준다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반대로 실망감이 크겠죠. 근데 그 실망감은 자산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를 내린다든지 아 이건 빨리 팔아야겠네. 네.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집값이 막 오르는데 규제책이 엄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규제책은 누가 더 기대했을까요? 뭐 살려는 사람들이 규제를 하면 집값 떨어질 내가 거야. 살수 있지 않을까? 무주택자분들이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막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막 코로나고 더 또 올랐죠. 막 금리도 인하되고 이러니까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죠. 집값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어디로 이어졌냐면 네. 엄청난 수요로 이어졌어요. 뭐 영끌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네. 2019년도만 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국에 4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2020년도에요, 50만 명 중반대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나 기대했어요. 집값이 안정되겠지. 근데 식상 안 되니까 그게 일종의 패닉 수요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게 오히려 집값을 크게 올린 또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아, 근데 2020년도가 또 흥미롭게도 21대 총선에서 그 당시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 여당이 이기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어떻겠어요? 더 이제 더 기대했겠죠. 근데 안 잡혀. 그러니까 그게 실망이 커지면서 그런 어떤 바로 반영이 되는군요. 수요로 이어졌거든요. 지금은 정확히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안 팔고 막 버티고 호가 올리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게. 오르겠지. 엄청 오를 거야. 그런데 막 총선도 끝나고 실제로 집값도 크게 안 오르고 그러면 실망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